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누구냐 너?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모군란 속으로 쑥 들어보겠습니다. 자, 역사계 심쿵쌤. 네. 심용환 선생님.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용환이에요? 영환이에요? 이걸 지금 물어보세요? 난 항상 그 이름이 헷갈려, 사람들 이름이. 용환입니다. 용환. 네. 용환이에요? 용환이에요? 환이요. 용환. 네. 방송을 몇 번 같이 했는데 지금 물어보시면. 그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역사전쟁의 저자 심용환입니다. 예, 그래요? 그 책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역사전쟁. 네. 옛날에 김용환이라고 있었어요. 김용환. 알죠? 알죠? 예, 별론데. 왜? 꾀돌이 김용환. 그 뭐예요? 누구예요? 야구 선수야? 아니 김종필 선생 신복인데 예. 경제부총리도 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꾀돌이라 그런다고 꾀돌이라고 하지 말라고 짜증내고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럼 꽤 할아버지라 그래야지. 자, 역사계에 떠오르는 영재 꼰대 최강욱입니다. 예. 자, 지난번 임원군란 얘기를 슬금슬금 구라를 섞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모군란 얘기를 다 했어요. 네. 자, 오늘 이모군란에 지난번에는 평면을 봤다고 한다면 이제 입체적으로. 그죠. 이제 좀 그 안에 내적 동력을 좀 예.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인물이 여럿 나오잖아요. 고종, 명성황후, 그들의 정치, 대원군, 그리고 이제 그에 대응했었던 서양 열강의 모습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그냥 요즘 우리의 모습과도 좀 대조되면서 재밌지 않을까 이래서. 예. 그런데 최 변호사님, 이게 사실 지난번에 쭉 이렇게 타임라인을 통해서 외우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 예. 요거 외우고 시험에 나오고.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역사를 가르치는 방법이고 유럽 국가에서는 오늘 시간에 할 것을 주로 중심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러한 세력 간의 충돌이 있었고 민중들은 이런 때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안 가르치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그 시대에 누가 주인이었었는지 힘의 관계를 보거든요. 그럼 비판적으로 보잖아, 세상을.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통사적인 관점에서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지방 고향의 역사를 우선적으로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뿌리를 알아라. 그리고 이제 역사를 우리는 그거 공부하고 황토사학자라고 개무시하잖아요. 글쎄, 우리는 그런 거 아예 안 배우잖아요. 아예 안 배우죠. 거기는 세계사나 자기네 전체 역사를 배우는 경우도 대학교에 전공하지 않는 한 잘 없고 그 역사 수업의 방법도 보면 예를 들면 남북전쟁을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 고향은 당시에 남부에 속했었다. 그러면 너 같으면 이때 어떻게 행동했겠냐 이런 걸 놓고 토론을 시킨다는 거지. 남군에 들어갔겠냐 북군에 들어갔겠냐. 그렇죠. 그거 참 좋다. 그러면 애들이 그걸 다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거랑 똑같네. 자, 나는 7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칭했던 사람과 싸웠다. 너는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떠한 입장을 취했겠느냐.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정권을 잡았으며 그 전에 일제시대 때는 무엇을 하였으며 이걸 먼저 쫙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시대 사회상은 어떻는지 노동 현장은 어찌 되었으며 그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80년대 전두환은 광주학살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일로 데모를 하고 반정부 투쟁을 했는데 너라면 그때 아버지 세대가 살았는데 너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그렇죠. 이걸 물어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무조건 2번 찍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토론을 안 했지만 근현대사 교과서 이런 게 있어서 한 10년간 배웠는데.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얘네들이 안 거예요. 아니까 이걸 막으려고 이렇게 우겨싸움을 해서 국정교과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현대사를 없애버리고 왜냐하면 아무리 암기래도 고조선 시대를 가르치고 왜냐면 아무리 암기래도 이게 암기를 단순히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내용을 읽다 보면 막 5.18 나오죠. 뭐 발췌기원 사서육겸 나오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암기로 수업을 학원에서 쭉 떠들어도 끝나면 애들이 저를 잡아요.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떠들지는 않더라도 잡은 다음에 선생님 이게 말이 돼요? 이러면서 황당한 얘기를 거니까 의식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쪽에 안 거예요. 아니까 이렇게 교과서를 바꾸고 교육제도를 바꿔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정을 통해서
그렇죠. 고대사를 키우고 현대사를 네. 축소시키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 얘기하니까 제가 정말 이게 아주 유사한 똑같은 경험을 한 게 우리 독립선언문을 외우잖아. 3.1절. 5등은 자해.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한과 동시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 문구 한 구절만 하는데도 막 3.1운동 현장에 있는 것처럼 피가 끓더라고. 그 피가 끓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나가서 일단 담배 한 대 때리고 오늘 소주 한잔 하자. 야 피가 끓는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역사 수업 자체가 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다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상을 받아도 그 중요한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교과서는 너무 두껍게 만들어 놓고 암기식으로 가니까 그렇지. 효과가 없는 거죠. 아니 안중근 의사가 형장에 끌려가는데 너무 일본군 교도관들이 존경을 해서 안중근 글씨를 받으려고 사용 시간이 늦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 이 한 구절이 독립운동의 전체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사를 막 엄청 나열을 해놓거든요. 그걸 다 외워서 모에다 쓰고 저 같은 전공자도 읽으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런 거보단 한 사건이라도 학생들이 가슴으로 느끼면 그 학생들한테 너 뭐 만주를 조사해 볼래? 아니면 뭐 어디 뭐 미주를 조사해 볼래? 과지만 줘도 그 친구들이 조사해 보고 얘기하면서 뭐 차이도 발견하고 대화를 나누고 논쟁이 일어나고 최고의 수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2번 찍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 하면은 홍쿠공원만 외우잖아요. 도시락 폭탄 이런 거 외우는데 실제 그 뒤에 있는 저는 가장 감동했던 얘기가 가면서 이제 김구 선생하고 시계를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윤봉길 의사가. 저는 이제 어차피 죽으러 가니까 내 시계가 좋으니까 이걸 쓰십시오 하고 시계를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준 시계를 품고 윤봉길 의사가 결국 거기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 김구 선생은 결국 이제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다가 안두희한테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때 김구 선생이 품고 있던 시계가 윤봉길 의사가 그때 건네준 시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계 하나에 담긴 역사, 독립운동이나 그다음에 한국 그 해방정국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시계 하나에 그냥 딱 녹아 있잖아요. 그거를 어린 나이에 애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나겠어요. 이런 것들이 독립이고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게. 이승만이가 국부인데 김구 선생 얘기하면 이승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뉴라이트 관점에서는 시계를 뺏겼고 열받았고 폭탄 터뜨렸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거세를 하는 게 초등교육과서 바꾸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막 기사도 썼는데 사람들이 이제 교과서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사회책.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그거는 이제 언론에 보도 많이 됐는데 제가 화자마자 솔직히 EBS나 입시 교재를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한겨레 기자님하고 기사도 만들었는데 보면 똑같이 이렇게 학생들이 보는 입시 교재도 내용이 좀씩 다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른 거 다 떠나서 딱 한마디만 하면 뭐냐면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라는 부가 설명이 있거든요. 거기다 5.16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이면 뭐 4.19 부마 뭐 6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5.16을 끼워넣어버려. 그 5.16을 혁명으로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전초 작업을 하는 마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아니 그 기여는 했죠. 5.16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는 뭘 느끼냐면 막 너무 집요한 거예요. 이게 교과서만 건드는 게 아니라 애들 참고서나 문제까지 다 건드니까 정말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방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어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기회를 말살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의 미래를 말살하는 거고. 저도 이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을 한번 꿨는데 제가 이제 그 독립운동하다 잡혀간 거예요. 실제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고문 당하기 직전에 이제 깼거든요. 그래서 고문한 사람 나 아니었었어요? 그렇나? 네. 근데 이제 딱 깨고 나서 한 30분 정도 멍 때리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로 이렇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면 나는 좀 진짜 그렇게 그분들의 처럼 삶을 살 수 있을까? 되게 심각한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완전히 틀린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학생들과 편안하게 선거에 정신이 쏠리셔가지고 잊어버리고 계시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국정교과서 지금 차근차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한두 주 전에 우리 둘째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짜리가 뭘 들고 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만화로 된 유인물이에요. 그래서 뭐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건 줄 알고 제가 받아서 왔대요. 근데
오다가 버스에서 이렇게 봤더니 국정교육 이상하더래 내용이에요. 올바른 역사교과서 어쩌고 하면서 고엽제 전후에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저도 이제 그 제보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하나의 잡지가 오는 게 아니라 무대기로 온대요. 그래서 두툼한 만화책도 오고. 여러 종류가 있구나. 여러 종류로 그 학교의 사회과 담당이나 역사 선생한테 계속 컨택이 와서 그걸 계속 우편물로 보내주고 애들한테 뭐라 오더라 이렇게 그 설문조사 애들이 역사를 어떻게 인식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 좀 해달라는 핑계로 그걸 계속 보내려고 하고 아주 집요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최 의원이 정확한 지점에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비례대표 순서 갖고 자기 사람 박으려고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걸 보면요 참 뭘 가치적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대하게 저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이 세상을 반동의 물결로 다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게 되면은 그럼 제가 그 파장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 국회의원 하나가 중요해서 그걸 갖고 아둥바둥 싸우고 있고. 아니 제가 이제 이번 국정할 때 도종환 의원님 활약 많이 하시잖아요. 그 제가 이제 좀 알게 돼서 그 의원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찌라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만들자고 기획안도 같이 쓰고 막 그랬어요. 홍보문을 만들자. 몇 번 제가 요구하고 또 이제 그쪽 의원실은 되게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찌라시 만든다로 요즘 오해받아요. 연예가 찌라시 때문에. 아니 근데 그 기획서를 만들어서 다 했는데도 이렇게 안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 직접 돈 벌었고 이것저것 하려고 다 그러잖아요. 답답해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역사연대 그 역사학계에서 모여서 자기들 돈 모아가지고 소책자 만들고 막 이러는. 너무 답답해요. 정치권에서 답답은 다 저한테 오는 게 저는 얘기들은 바로 실행을 해버리거든. 거의 살아있는 1인 정당이야.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모군란 얘기를 이제 내용 속으로 좀 쑥 들어가 보죠. 네네. 그 인트로 구라 떠는데 10분을 보냈네. 이게 시대가 시대니까 더 이렇게 흥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 고종과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종에 대해서는 고종이 뭐 나름대로 노력한 게 많으니까 그 정책을 보고 이 사람을 훌륭하게 보자 이런 입장도 있고요. 명성황후 같은 사실은 이제 그런 학술적 연구보단 뮤지컬 명성황후가 뜨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물결이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커피, 그다음에 전기, 캐딜락 얘기만 들어도 고종은 치러지는데. 그러니까 사실 좀 쪽팔린 왕이지 그게 무슨.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록들 만나서 이렇게 기록을 보면 상당히 영명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이런 기록도 많은데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우리가 그 사람 인물 평전 쓰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사람을 평가하는 건 그 사람의 역사적 역할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고종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나약했고 귀가 얇았고 했던 짓을 자기가 다 없고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역사의 반동, 폐해, 폐단의 부활 이런 걸 하면은 그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인간적으로만 봐도 지네 아버지 배신했지, 마누라 배신했지, 지네 또 무슨 그 식구들 가지고 또 장난치고 막 그랬다고. 그렇죠. 자기 형 무슨 큰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호가 뒷박이에요? 뒷박 고종은? 하여튼 좀 그래. 좀. 그리고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저는 명성황후에 대해 더 비판적인데 외세를 끌어들이는데 너무 익숙했다. 너무 쉽게 청나라에 도움 요청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그래서 사실은 명성황후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명성황후를 일본 측에서 제거하기로 결심했던 건 뭐냐면 그 외세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막는 주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뮤지컬이나 이런 데는 마치 조선의 국모면서 그렇죠. 나라를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고 조선 역사의 상징, 주체의 상징 이렇게 막 묘사가 됐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청나라라고 하는 것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치는데 청나라 군대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바뀐 거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겠죠. 그것까지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 경솔하고 자주적인 어떤 힘에 대한 축적이 없이 쉽게 끌어들이고 쉽게 바꾸고 이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긍정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방송에서 제가 대원군 편을 더 들고 이들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역사적 역할을 봤었을 때 부족하더라도 대원군은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
분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쉽사리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근본적 한계가. 근데 이제 이런 방송하면 이쪽 오프라인에서 그 만나는 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요. 아주 우리 미세 강론 이런 걸 그 잡고 문제제기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연도가 틀렸다. 네, 연도가 틀렸다. 그다음에 뭐 대원군이 쿠데타를 7번 했다. 뭐 이런 등등인데 전 충분히 그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객관적 팩트를 갖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 아니에요? 예. 그 우린 이런 관점이고 가급적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자체도 하나의 주관적 관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맞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적어도 이 정도쯤 돼야지 역사를 이 역사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견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견이 따라서 우리가 당신 이견이 있으니 뉴라이트다. 이견이 있으니 새누리당 가라. 이러진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원군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도 얼마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니 단순히 미술사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야 조선 후기 문인화의 대가로서 지금도 그 난초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고가에 경락되는 훌륭한 상품이고 이모군랑 그 텐진으로 끌려간 다음에 열받아서 더 열심히 이렇게 뻑뻑 그렸다라는 그러니까 감옥 들어가면 북구시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거죠. 마음 다스리느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정봉주가 훌륭한 정치인으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아주 여성들과 이렇게 잘 대화하고 폭탄주에 능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 열받으니까 글을 열심히 써갖고 글도 잘 쓰고. 그 왜 글로 가요? 슬그머니 나도 모르게 그냥. 글을 잘 쓰는 건 사실이야. 사실은 좀 신기해. 글이라는 건 원래 많이 읽어야지 잘 쓰는 거거든. 근데 더럽게 안 읽는데 글은 나와 또. 덜 읽고 쓰는 거야. 땀나.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의 지적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뭐 어떤 있지만 다만 이제 보통 그 어떤 대원군의 그런 어떤 7번의 쿠데타 이런 것들은 정쟁의 과정을 너무 크게 부각을 시킨 거라는 측면의 비판을 좀 받고요. 고종의 업적은 주로 고종을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고종이 했던 정책에 포커스를 많이 둬요. 근데 정책에. 그러니까 광무개혁이나 이런 내용을 많이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김영삼.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가 한국개혁의 아이콘이지만 계속 많은 비판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종은 본인이 좋은 생각을 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일관되게 끌고 가는 모습은 없거든요. 실행력과 추진력을 갖고 결국 그 결론을 내는 이런 힘은 부족했다. 40년을 집권했는데 제대로 결론 낸 게 뭐가 있어요. 고종이.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의 척결했죠. 실명제였죠. 의미 있는 일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막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부시고. IMF 구제금융 가져온 게 제일 큰 실수였었고 소통력 문제. 이런 거 그 자기 친인척 관리하지 못한 거.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의 척결하고. 그게 군 민주화에 무척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사실상 소위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과거 군사 독재의 잔재를 상대로 뭘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없지 한 게 하나에 없앤 것밖에 없죠.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밖에 기억이 없는 거죠. 나머지는 없죠.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건 누가 얘기하든지 제도로서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 군사 독재 시절하고 딱 비견되는 제도로 완성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다못해 기무사라도 없어지든지.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존경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가장 제1의 개혁과제로 뭘 삼았냐면 최 변호사가 늘 강조하는 게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거든요. 군에서 범죄 저지른 사람은 왜 꼭 군대 안에서 재판을 받나요? 흐지부지하면서 자기들 다 감형해 주는데 그것도 형사 재판을 갖고 일반 이 사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고 도는 게 없어지는 거거든. 싸고 도는 게 없어져야만이 이 폭력 사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군 의문사가 없어지고, 군 총기 사고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고종이 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듭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열어요. 그리고 말도 잘 듣고 노력을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있어야지 업적이 되는 그런 거지. 거 보고 월남 이상재 선생이 유시유종이 드무오. 갑자기 되게 당황스럽네.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 얘기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된다. 유시유종이 있어야 한다. 전문용어로 오사마리가 부족하다. 그것만 안 붙이면 너무 멋있는데 그걸 붙이셔서. 아니 그걸 안 붙이면 너무 멋있어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부담스럽네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역사적 40년 집권했어요. 42년인가 그래요. 제가 좀 조금 헷갈리는데 이런 거는 좀 토 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다가 무슨 다 프롬프트 놓고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42년인데 왜 40년이라 그랬냐? 아니, 맨날 그게 올라오니까 그거 뭐 치면도 안 나오는 건데 아니, 내가 이명박 닮았어 왜 댓글 보고 열받아?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만이 아니라 뭐만 하면 꼭 그런 걸로 시비를 거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책이 나쁘진 않았지만 실현되거나 그것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결론이 없는 정책만 열고 해놓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약간은 그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앞 얘기를 살짝 다듬어 보면 권력은 아마 현장 감각은 의원님 저도 훨씬 높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권력은 언제나 메커니즘의 구성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은 환관의 바로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권력의 구조상 황제하고 신하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렇죠. 나라도 크니까 가는데 오래 걸리잖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한 나라 옛날 막 삼국지 이럴 때는 이렇게 신하랑 황제가 앉아서 얘기했다라면 이게 이제 당나라만 하더라도 멀리 있고 아예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고 이런 식으로 신하랑 거리가 멀어지니까 황제가 영명한 문제가 안 되는데 황제가 이제 답답하면 환관들이 이제 십상시 같은 애들의 바로가 되게 심해지는 거. 이게 언제나 중국 정치의 문제거든요. 괜히 우리 대통령 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왜 아니 그게 자금성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설명을 들으신다고 해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99개 문을 통과하면서 자금성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가면은 그 규모에 엄청 놀란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담이 그렇게 높다 그러대요. 자금성은. 불통과 폐쇄 상징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궁궐들은 담이 그렇게 높지 않고 다 건너편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데인데 자금성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야. 맞아요. 굉장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미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게 훌쩍훌쩍 뛰어넘으면 황제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다 해놨다더라고요. 나무도 안 심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 봐야 되니까. 보고 감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계속 이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엎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민 반란으로 엎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한번 잡으면 쭉 가잖아요. 몇백 년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한테 소통을 요구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하고 맘먹겠다. 국민의 얘기를 들어라.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귀를 열고 뭐가 돌아가는지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직접 알고 있어야지 현실적인 대책이나 정책이 나오는 것이지. 주변에 둘러싸여가지고 누가 한번 걸러준 정보만 듣거나 그다음에 그게 또 아주 정조처럼 머리가 뛰어나고 이런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능도 발달한 것 같지 않고 식견도 높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자기가 믿는 몇몇 진실한 사람들한테만 의존하게 되면 중국이 보여준 그 멸망의 역사가 결국 빨리 당겨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임진왜란 얘기했었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인 황제가 누구냐면 명나라의 만력제라는 황제가 있어요. 신종 만력제. 되게 유명한 황제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은 왜 난 모르냐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근데 뭐냐면 태정을 해요. 태정. 이 태정이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보통 폭군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막 정치 맘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 태정은 뭐냐면 게으를 태자예요. 그 사람이 첫 정무에 나와서 무슨 막 이렇게 신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판도 받고 하니까 이 사람 삐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정무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몇 년 안 나온지 아세요? 근 35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맡겨두고 혼자 노는 거예요. 그게 명나라 멸망의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 돼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요즘 같은 상황에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 나 이 얘기를 보면서 그 중국은 이런 거 아니에요. 왕과 신하가 대화하는 거리가 머니까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환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걔가 다 하는 왕이 황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면서 말을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왜곡을 하고. 자, 세월호 가족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합니다. 가서 전하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중국 환관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환관은 십상시라고 그러잖아요. 십상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건 불통의 상징이다. 그럼요. 근데 왜 오늘 이 시점에 언론은 십상시라는 얘기를 즐겼을까? 역대 가장 불통의 상징인 그 정권이 아니겠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뭐 꼭 언론이 쓴 것도 아니고 청와대 공식 문서에 십상시라고 나왔으니까. 아,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조홍천은 불러봐야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계속 십상시라는 말로 썼던 것이 상징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공문서에 나왔지. 이런 문제가 그랬어요? 있다. 예.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하고 같이 이게 수업하는 게 좋아. 충격. 이거 레벨 자기가 외우는 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법전을 외운 사람들이야. 에이, 너무 세. 자, 그래서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조선은 예. 왕권과 신권이 비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을 신하들이 견제할 수 있고. 예. 그 옛날에 영화 광해 보면 사실 좋은 제도, 좋은 왕 시스템. 그럼요. 예. 굉장히 좋은 시스템. 그 광해가 역사 왜곡이 뭐냐면 그 영화 광해 보면 그 누구냐 그 유승용이 예. 도승지 비서실장이 이렇게 그 왕하고 둘이 있잖아요. 예. 그 거짓말이에요. 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무조건 저희 신하들은 2명 이상이 왕을 만나야 되고 사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옆에 또. 그렇죠. 그리고 그 뭐냐 그 붕당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붕당의 사람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이 시스템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좋은 시스템이었었네. 그렇죠. 굉장히 그거는 진짜 앞서가는. 그거는 세계적으로 그 시기 때 그런 어떤 제도를 운영한 나라 거의 없어요.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지금 보면 민주주의 핵심이거든요. 균형과 견제. 그것 때문에 조선 왕조가 간 거죠. 500년을 넘게. 맞죠. 그것 때문에 간 거지. 그리고 이제 그게 깨졌던 그러니까 그게 깨졌던 걸 막기 위해서 종친의 정치 관여도 좀 이렇게 막고 예. 최대한 왕과 신하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는 것이 시스템이었는데 사실 이게 16세기 명종 때 을사사화라는 사건 터지거든요. 네. 그때 이미 척신정치는 한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 중종인데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의 아들과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을 두고 이제 이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누구를 세자를 시킬 거냐. 네, 네. 대윤 소윤 이래가지고 막 싸워요. 그래서 이미 그때 한번 척신정치의 패단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좀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게 사실은 요때 이제 다시 또 부활을 명성황후 때 이제 부활 물론 이제 그 전에 세도정치 때도 예.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시스템은 잘 만들어놔도 그걸 비틀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어느 나라든지 예. 뭐 그걸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조선은 그게 리더의 리더십이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죠. 중종이 그걸 못했었으니까 그때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폭군만 생각하잖아요. 뭐 예. 연산군인데 폭군은 말 그대로 폭군인 거고 이런 시스템적인 모순이 심해지면 이제 군주의 리더십이라는 게 또 항상 한계를 좀 보게 되고. 이런 고종 모습이 때도 그렇게 된 거죠. 네. 척신 정치의 부활.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방금 말씀하신. 예. 그래서 책을 제가 이제 썼던 내용을 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하나 읽어드리면 재밌는 게 민승호, 민겸호, 민태호, 민규호, 민영익, 민영준, 민영목, 민영희, 민흥식 등등등. 예. 이게 다 고종 때 등용이 된 사람이에요. 민규는 없네요. 네? 민규, 그거 우리 아들 이름. 아이, 당황스러워라. 왜 그러세요? 얘는 정민규라서 낄 수가 없어. 그치, 안 되죠. 아니, 미국 가면 민규 정글이에요. 아이, 나 정말 미치겠다. 근데 이게 막 내용이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웃긴 게 뭐 민승호는 지식이 없고 정사를 다루지 못할 만큼 건망증이 심해서 용렬하다. 그러니까 민비. 명성황후의 그라인들. 친척들 라인들. 근데 8초까지 나오다 보니까. 예, 근데 뭐 더 따지면 12촌도 나오고요. 항렬자들은 또 철저히 지켜요, 이놈들이. 돌림자는 다 같아. 또 맞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 호로 쓰고. 네, 호자 돌림. 영자 돌림. 네. 네네네네. 다 자기 사람들이니까. 민규호는 매간 매직을 일삼았고. 민겸호는 선해청 당상할 때 군인들에게 아까 이목을 그 양곡을 빼돌리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오죠? 그 사람 나와요. 민겸호는 워낙 유명한 나쁜 놈이라서 선해청 당상 민겸호가 나중에 죽거든, 이목을 처참하게 죽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뒷장이 나오잖아요. 예, 저 얘기를 하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대원군이 내가 어찌 대감을 살리겠소. 네. 나 비례 입원 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찌 비례를 드리겠소. 그래서 거기서 처참하게 이게 막. 민겸호. 네네. 그거는 이제 시험에 나온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외우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에피소드가 시험에 자료로 많이 나와요. 난 돌아서고 이거 술 먹으면서 잊어먹겠어. 아니 뭐 그런 건 모르셔도 되고요. 또 뭐냐 그 민영익은 이제 앞뒤로 좀씩 얘기했었는데 이제 앞에 나왔었죠. 예, 네. 그 저기 그 있잖아요. 그 어디야. 보빙사절단 갔다 온 다음에 변화네. 미국 갔다 와서. 미국 갔다 왔고 헷가닥 해갖고 꼴통이 돼버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옥균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뭐 그리고 이제 민태호나 민규호는 지들이 뭔 한 건 없고 양자로 민승호를 이렇게 올리면서 무슨 족보를 이렇게 촌수를 만들어줬나 봐요. 그거만으로 뜨고. 그러니까 온갖 폐악질을 다 했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권력이라는 게 외부적인 정책만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이게 흥선대원이 다 끊었던 건데 그러니까. 다 일어나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아들 3명이 한다고 해서 홍삼 트리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면 이거는 난리가 났네 그냥. 이건 트리오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건 테니오. 진짜 너무 심하게 했어. 걔들 진짜.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런 역사를 해야지 명성황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런 걸 보지 않고 뮤지컬만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별입시 제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별입시는 이제 말 그대로 별도의 입시.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자기가 원하는 라인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뭐 김보현, 정범조, 윤자승인데 뭐 이름 외울 필요 없고요. 이게 되게 웃겨요. 그 김병시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흥선대원군한테 버림받았다는 이유로 등용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근데 김병시는 뭐 왕이 맨날 물어보면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별명이 부지적.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김보현은 이 부정과 비리의 대가인데 짱인 게 뭐냐면요. 세곡선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세곡선이 뭐냐면 이제 그 쌀을 실은 배들 세금 같은 거 이렇게 오는 건데 그 배가 난파가 안 당했는데 당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빼돌리고 관료가 진짜 별놈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 벼슬로 들어갈 수 있게끔 별입시라는 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니 그 고종이 자기 자문단으로 뽑은 거예요. 뽑은 사람의 수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밑에 애가 아니라 자기 옆에다 두는 관료들이 이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를 그렇죠. 하고 아부 잘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빠는데 능하고. 그렇죠. 그때 이제 걔들이 진고들이지 진고. 진고가 뭐예요? 고종한테 진실한 사람들. 진실한 좋은 얘기들. 라고는 아니죠. 전라고. 진박이 아니고 진고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용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실력으로 이길 수는 없는 거야.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요. 근데 이제 지가 대가리가 굵어지니까 내가 왕 노릇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한다는 짓이 저렇게. 어디서 저기 이상한 놈들 데려다가. 야, 그러니까 자기 참모네 이게. 그렇죠. 까내는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든다고 자기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싸고 있는 참모를 보면 리더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 용어.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저는 막 의미가 너무 오더라고요. 요즘 어떤 모습 보니까 대박이 좀 더 있어요. 이 흥미로운 건데 흥선대원군의 형 이최응이가 이게 발탁이 돼요. 이거 이제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뭐냐면 이 친구가 왜 발탁이 됐냐? 이최응은 늘 동생을 시기했고, 그러니까 대원군을 시기하고 이하응입니다. 대원군 이름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동생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면도 등용하는데 이분은 지금 대원군의 큰 아들인데 아빠가 맨날 고종이 둘째였나 봐요. 그래서 고종만 이뻐해가지고 아빠가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뽑아놓은 거예요. 진짜 답답하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전략적 마인드는 있네. 이 전략에서요. 적의 적은 우리 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원군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은 다 뽑아낸 거야. 다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드라마 같은 게 이런 것만 잡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것만 보이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몇 시간 들어본 거로 보면 대원군이 어쨌든 추진력을 갖고 그 조선의 개혁 정책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카운터 파트너로 있었던 고종이나 명성황후의 정책이나 정치라는 깜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졸렬하고 편협하게 했던 측면들이 더 많이 보이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숨어버렸다. 굵직한 얘기만 이 정도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훨씬 많은데 책의 분량상 다 쓰지 못한 거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 그 방송이 바뀌어야 돼요. 대원군과 그 일파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게 이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런 나름대로 부제가 뭐냐 감정 대 감정의 충돌. 그러니까 이모군란의 사건의 제가 생각하는 본질이에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뭐가 충돌하려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정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라인 형성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얘기였는데 하나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었던 반일 반개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을 반대하고 개화를 싫어하는. 근데 그게 반고종 반명성황후로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화 도 싫고 일본도 싫고 고종도 싫고 명성황후가 싫은데 그래서 반대 진영이 만들어지는데 반대 진영은 흥선대원군 플러스 위정척사파 이렇게 딱 붙게 되는 구조가 사실은 좀 가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모군란을 기점으로 이렇게 딱 충돌하게 되는.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돼버리면 고종의 대체 세력이 흥선대원군과 이 위정척사파가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위정척사파는 상당히 좀 올드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이제 굉장히 반외세적인데 그때 이미 서양 세력들이나 어떤 일본은 많이 들어온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의 대립 라인은 만들어지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고종과 명성황후를 밀어내기에는 이쪽 세력의 이미지가 썩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그 모양이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뭐든지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정서와 정서와 결합이 되는데 그 결합된 정서의 내용이 이게 그다지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원군도 어쨌든 쇄국의 그러니까 고종과 명성황후가 이런 그 척신 정치 여기에 쌓여 있고 그다음에 정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저걸 개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개혁의 주체 세력이 참신하거나 좀 시대 정신에 투철하거나 좀 앞날을 내다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대원군에게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대원군과 손을 잡았던 위정척사파는 좀 올드하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사실 대원군도 또 그런 한계는 있고. 그 뭐냐면 그 저는 이게 좀 적합하다는 게 생각하는 게 그 4.19 때 이승만 무너뜨린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쓰잖아요. 근데 그 민주당 정권은 원래 한민당. 그러니까 과거 어떤 그 지주 뭐 친일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승만과 동거했던 세력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김구도 없고 다 없으니까 무너뜨리긴 했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갖다 꽂은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 부르는 건데 좀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기존에게 문제가 많아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대체제가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대체가 대안이 되지 않고 그냥 명목상의 대체만 됐으니 그렇죠. 성공하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아예 그 전부터 좀 이렇게 저변에서부터 새로운 사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올라왔으면 대원군 입장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개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놀던 바닥이 원래 이제 옛날 그 유학자들 그 물에 나름은 이제 왕실의 어떤 위엄을 지켜낸다 이런 게 이제 대원군의 모토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거지.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기에 앞서서인데 일단 왕실의 권위나 위엄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거고. 그 이제 고종이나 민비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지금 아버지가 좀 너무 올드하게 꼴통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젊은 사람으로서 나라를 좀 새롭게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얘들은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힘이 세고 나를 왕으로 이렇게 저기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저거부터 빨리 뺏어와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면서 이제 이상한 놈들 데려다가 옆에다가 또 깔아놓고 그러니까 권력을 둔 떡고물 싸움으로밖에 안 되는 거네. 근데 이제 그나마 대원군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이 사람은 그래도 사리사욕에 매여가지고 무슨 매간매직을 했다는 소리도 없었고 이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왕좌왕하지도 않았고 나름은 이제 소신을 지키면서 자기 갈 길을 쭉 가고자 했는데 이게 시대하고 안 맞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를 보는 비전이 부족한 그게 부족한 거고. 그다음에 국제 정세를 읽는 힘이 없었고. 왜냐하면 쇄국 정책 펼쳤던 사람이고 위정척사파가 권력을 잡으면 그때 어찌됐건 열강의 세력들이 발을 다 디뎌놓고 있는데 얘네가 권력을 잡는 거는 되게 불편한 얘기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종과 명성황후를 전체적으로 우리 심 선생님이 가져온 기록을 봤더니 두 가지의 특징이 있더만요. 일단 정책이 우왕좌왕해. 그렇죠. 지조가 없고 일관성이 없어. 그다음 두 번째 부패와 매관매직 이런 게 너무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 세력이나 이런 무슨 정치의 대체 세력, 대안 세력으로 볼 수 없는 세력들이야. 자질이 부족한 거죠. 근데 그걸 엎을 세력이 없으니까 어떤 부분은 좀 올드한 이제 흥선 대원군이나 위정척사파가 또 반대 라인에 쓰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세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래서 자학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사실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직면해야지. 우리의 현실적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됐었다. 그러니까 저 뭐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하더나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뭔가 국정화도 그렇고 국정화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주변에는 조직도 돈도 행동력도 없는 그런 외로움 뭐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그럴 때는 국민만 보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국민의당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외교 문제에서 사실은 이번 정권이 한게 없고 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조금 더 영민한 군주였다면 당시에 열강들이 역시 각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중간에서 자기가 이제 밀고 땡기고 하면서 얘들을 서로 싸움을 붙였다거나 아니면 내 편으로 만들었다가 또 놔줬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얼마든지 그 줄타기를 통해서 길을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처음에는 외국의 사절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종을 꽤 괜찮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동양의 어떤 절대군주로서 꽉 막힌 사람일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대화도 되고 괜찮은 사람이다. 성품도 좋다. 좋아하고 캐딜락도 좋아하고. 성품이 괜찮다 그랬었어요. 다. 성품이. 그랬는데
지내보니까 이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뒤통수를 때리고 그러면 그 뒤통수를 때린 거에 무슨 고도의 전략이나 외교적 의미가 있나를 또 따져보면 아니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애들을 보면 완전 허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좀 겪어보고서 아 이거 허당이구나 이렇게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막 망해가는 거지. 계속 이제 그런 현상이 우리 다음에 하게 될 뭐 갑신정변이라든지 독립 패턴 다 똑같아요. 그 일관된 패턴이 좀 있어요. 아니 지금의 국제 정세 관계하고 이게 너무 딱 맞는 게 2015년 9월에 전승 70주년 기념 때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잖아요. 그래갖고 그 시진핑하고 같이 서 있잖아요. 네네. 근데 10월에 미국 가갖고 한미일 군사동맹 그 군사협력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약속을 해요. 1월 초에 수소폭탄 실험을 하잖아요. 북한이. 네. 그러면서 이제까지 3년 동안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과 최고 깊은 밀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북한에 수소폭탄을 하니까 중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북한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성명서를 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의 대통령 각하께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우호 관계만 얘기하면서 사드 이런 등등의 이제 그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틀 있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냥 대북 관계 원칙적으로 다시 가. 그러나 중국과 관계가 멀어지는데 이 관계를 보면요. 중국으로 왔다 미국으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중국으로 갔다 갈팡질팡이야. 당신의 관점은 뭐냐. 미국을 지렛대로 해서 중국을 이용하고 중국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일본을 이용하는 러시아를 지렛대서 일본을 이용하는 이러한 열강 속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도 못 쓰고 그러니까요. 이건 이쪽으로 쓸려갔다가 저쪽으로 쓸려갔다가 그리고 2월 7일인가 10일날 개성공단 닫으면서 닫는 그날 사드 배치 얘기하고 중국을 확 삐져버리고 맞아요. 그 외신에서 오죽하면 이디어트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디어트라고 표현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우리가 막장까지 간 거야. 이건. 이디어트라고 하는 표현은요. 스튜피드보다 더. 그럼요. 완전 바보라는 거예요. 완전 바보예요. 근데 똑같은 게 뭐야 그 정도. 이디어트라고 표현했어요? 그럼요. 그냥 아예 언론에 그렇게 다 나와요. 이디어트 스펠링은 IDIOT. 영어 시험도 대비합니다. 스튜피드보다 훨씬 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골을 딱 넣었는데 레프리가 노골 선언한 거야. 그럴 때 딱 돌아서면서 저 천의 바보 천치 같은 레프리라고 그러거든. The referee was an idiot. 그럴 때 쓰는. 그럼 이게 예시문이 딱 그거로 떠요. 이디엇에. 그 영역 자신 있는 영역으로 오셨죠. 그러면 여기서 referee 하면 안 돼. Referee was an idiot. 잘하신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 너무 동감되는 게 그렇다고 고종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잡았냐.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국외가 안 되면 국내라도 이렇게 일치 뭐가 총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다 분열만 양산하는 것처럼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40%쯤 나왔고 그 정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49%. 부정평가가 늘 높았죠.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유, 이게 듣는 사람도 재밌을 것 같아. 이게 그 일종의 역사 시그널 아닌가? 근현대사를 옛날과 과거, 현재로 왔다 갔다. 재미 차원에서만 보자면 재미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이게 슬픈 얘기, 위험한 얘기예요. 지금 이대로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경계를 해야 될 일인데. 과거 얘기가 그냥 과거로 재밌어야 되는데 글쎄, 이게 너무 오늘 얘기가 현실화돼 버리면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진짜 필요합니다. 고종하는 거 보면은 정말 고종하소서. 좋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막 난이 일어나요. 이제 저번에 얘기할 때 무슨 급료 못 받고 이런 얘기는 유명한 얘기고 난이 일어나서 1882년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이제 완전히 들고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13명 죽이고 300여 채의 세도가의 집, 그러니까 민씨 주로 척족집 다 태워버리고 관리도 4명, 4시 보부상, 하여튼 수십 명을 죽였어요. 요게 이제 이모군란의 그 사건의 현장. 사건 현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얘기를 지적을 앞에 잘 하신 게 뭔가 의미 있게 굴러가면 혁명이 될 텐데 의미 없이 굴러가 버리니까 이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프랑스 혁명이나 다른 어떤 비슷한 폭동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렇죠. 어찌됐건 폭력은 있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는 혁명이라 부르고 하나는 폭동이라 부르는 건 의미가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시대 정신과 조우하고 민중의 열기를 온전히 안아서 가는 것은 혁명.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의 분노. 그리고 국민과 이 민중과 조우하지 못하는 것. 그렇죠. 이걸 그냥 난으로 끝나는 거죠. 폭동. 이렇게 딱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내용은 이런데 참
비극적이고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흥선대원군을 추대하는데 다시 돌아오시라. 네. 그리고 이제 당시 상황에선 이게 막 그 경복궁까지 습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힘있게 도전을 한 거네. 그렇죠. 아니 막 군대가 일어섰으니까. 예. 군대잖아요. 예. 아무리 99년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흥선대원군도 이걸 이용하려고 했고 고종도 대원군 아니면 이걸 막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서 모셨어요. 대원군이 당시 국민이나 이런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부 기관 이쪽으로부터 일정 정도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입증이 된 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확히 대원군이 어디 가서 요새 애들 말로 짜져 있었어요? 고종이 밀어내니까 이 양반은 이제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운영궁에서 그냥 걸어다니고 있었던 거지. 난이나 치면서 우리 아들이 왜 저럴까 걱정하면서. 참. 근데 아무튼 명성황후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이천 장호원으로 도망을 갔고요. 예. 권력을 장악한 상태인데 그때 이제 또 업어서 데려간 놈이 나중에 또 아주 또 그쵸. 아유 머리 아파. 이거 커플볶음 또 이거 나오고 아 진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좀 중요한 게 있는 게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게 그 당시 외세의 눈에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했었던 태평천국 운동과 똑같은 거죠. 믿을만하지 못한 것들. 어쨌든 외세는 자기 이권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너무 위험한 애들이 권력을 잡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본은 군함에다 1,500명 정도 병력을 싣고 제문포에 들어오고 미국, 영국들도 군함 다 진치고. 근데 더 웃긴 게 그거 딱 보면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면 조약을 갱신해야 되겠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자꾸 무슨 막 미국이 뭐 중국이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외국은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를 위주로 판단하는 건데 근데 이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단 외세들은 어쨌든 흥선대원군이 오게 되면 조선민중과 묶이면서 하나의 강력한 세력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가시화가 되니까 이제 막 군함을 막 끌고 오는 건데 군함을 끌고 오면서도 요거 잘 활용해서 조약을 좀 새롭게 맺어보자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보통 애들이 아닌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데 대한 불확실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청나라의 군대를 그 이천에 도망가서 요청했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대원군도 그걸 반겨요. 왜냐면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네, 전통적으로 우리 우호국가다. 반겨요. 근데 대박인 게 제물포에서 몰래 이쪽 청나라군 정예창하고 일본 공사랑 회담을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 같이 뜯어먹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멍청한 놈들 우리가 서로 일정하게 싸우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일정하게 쉐어해서 같이 나눠 먹자. 그렇죠. 네. 그래서 딱 이 대원군 입장에서 정예창을 비롯해서 뭐 마젠창이라든지 이런 사람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맞이하려고 너무나 이제 아무 의심 없이 나갔다가 이제 좀 준비 다 하고 있다가 이제 좀 무장 풀고 와라. 들어오자마자 이제 밀랍 같은 걸 입을 딱 막아버리고 가만히 딱 태운 다음에 바로 텐진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납치예요. 그냥 납치예요. 그래서 몇 년 있다 왔는데 좀 헷갈린다. 아무튼 그 끌려가면서 팍 꺾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4,000명의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 99인 다 진압해버리고 상황 게임 싹 종료가 되면서 청나라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컴백을 하면서 친청 정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청은 그냥 친이 아니라 이제는 청나라에 의존해서 버티는 정권이 처음에 걔들이 조약 맺었을 때 그것처럼 진짜로 이제 노예 종속국이 된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조약, 그 저번에 얘기했던 그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고서 맺은 거예요? 네, 조청상. 그거 맺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시간은 먼저 맺은 것처럼 느껴져. 여기 이제 다시 디테일하게 하는 결과니까. 그래서 이제 장정이다. 그래서 맺은 거고. 그러니까 내용을 따지면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건 껍데기만 배우는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너무 비극적인 스토리가 따닥따닥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조총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바로 이제 이 대원군을 끌고 가고 청을 끌고 들어온 명성황후가 그때 우리는 너희들의 노예국이다. 그게 된 거죠. 속국이다라고 하면서 그 계약을 맺은 거네. 정권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나라의 저기를 다 넘겨준 거죠, 이권을. 짜증나는 게 그 도망가면서 이제 그 명성황후 쫓겨났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 이제 명성황후인지 모르고 이제 지나가던 마을에서 이제 아줌마들이 막 욕한 거예요. 막 그 명성황후. 근데 이제 화려하게 진짜 올 때 엄청 화려하게 이게 입고 컴백하거든요. 컴백하면서 청을 등에 업고. 네. 근데 그 마을 다 부셔버리고. 자기를 비판했다고? 그 마을.
자기 도망갈 때 이제 동네 아줌마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 민비란 년이 원래 좀 그렇고 나쁘고 뭐 그 친척들이 맨날 매관매직이나 하고 나쁜 놈들이래 막 이런 얘기를. 그 외척들 도망갈 때는 급하니까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것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선조하고 똑같이 역사가 반복이 되냐. 정말 슬픈 일이요. 그리고 마을 하나 없애는 거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하던 행동 아니에요. 그리고 국모인데 국모잖아요. 엄마잖아. 엄마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렇게 그 말 몇 마디 들었다고. 밥 안 준다고 징징거렸다고 아들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너무 이거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내용. 그러니까 너무 미화되어 있다. 난 지금까지 명성황후 노래도 좋아하잖아요. 나가거든. 교도소에서 많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뭐 슬프다. 무조건 저는 이것 때문에 고종과 뭐 명성황후를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 사실을 정확히 알자.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건 비판을 받는 게 마땅한 거고 좀 마지막으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 변화라는 게 생기기 위해서는 과정의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맥락이 쌓여서 짠 하고 되는 것.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단계에 있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됐듯이 우리도 한 단계 뭐가 쌓여 나가야지 그 다음 단계로 근대 국가가 되든 뭐가 되는 건데 우리는 한 단계가 파괴, 뭐 이렇게 정쟁, 소요, 뭐 이렇게 누구 퇴출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야당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만약에 정말 야권이 정치에서 어떤 새로운 주도권을 잡고 싶으면 맥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맥락으로 뭐가 쌓이지 않은 정치는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부활한다고 해서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진짜 역사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현실 정치에서도 너무 소중한 게 제가 계속 이제 정치에 못 나가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정치 일정에 우리 역사를 맞추지 마라. 그러니까 2012년 4월 총선에서 지거든요. 지구 사람들이 낙담하고 흩어지면 그냥 깨진 거예요. 2012년 12월 29일 대선에서 지거든요. 지구 실망했고 다 떠나. 그럼 우리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쌓아나가야 되거든. 그렇죠. 이번에 4월 총선에서 참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모았던 힘을 더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고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축적을 해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지고 나면 실망했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2017년 전국 이치 안 하면 또 흩어져요. 이러지 말고 저도 우리가 모았던 힘을 자꾸 축적해 나가야 되는데 정당은 그걸 못해. 그래서 나를 정치권에 놓지 않고 외곽에 있으면서 나더러 축적을 해 나가라. 이건 신의 계시다. 저도 지지합니다. 아니, 큰 정치 세력의 맥락에서도 우리 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말해서 그 시기에 꼭 달성해야 됐던 일, 또 그 명분, 의미 이런 것들이 잃지 않고 쭉 가야 된다는 게 지금 역사적 맥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인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그건 똑같은 것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큰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떤 시대에 어떤 선택이랑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이라는 한 시골 출신의 정치가가 대통령이 될 때는 그거거든요. 계속 놓치지 않고 쌓아나갔던. 그다음에 정봉주라는 정치인이 낙곰수를 통해서 갑자기 사람들한테 등장을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의 애정의 대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이유도 이 사람은 순간순간의 맥락에서 항상 민주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우리 대신 싸운 사람이다. 이걸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생명이라는 게 저 정청래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정청래는 그 정봉주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페북에다가 은근히 썼잖아요. 정청래 뒤에는 지옥의 문턱까지 다녀온 정봉주가 있음을 이들은 간과했다. 그리고 정봉주 뒤에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국민이 있음을 이들은 간과했다. 그 반면에 지금 국민의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제 더민주에 있으면서 마치 핵심 실세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 상황에서 제일 센 놈한테 붙어가지고 자기 이득을 얻는 쪽으로 계속 일관되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그 정체를 알고 낙선 운동을 하겠다. 저걸 없애야 된다. 쟤는 비례대표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결국 그게 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쌓아놓고 있고 언젠가는 다 보여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정청래 의원도 이번에 그 정청래 의원을 비판했던 기자들이 다 우호적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최변희 얘기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동영, 천정배, 신기남은 좀 억울하지만 신기남 이렇게 당 지도부 했던 사람들은 다 탈당을 했지만 정청래는 남아서
당을 지키기로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에 정봉주를 이미 뛰어넘었다. 네. 그런데 정청래한테 얘기했죠. 관악산에서 날 이미 뛰어넘었다. 인정한다. 정봉주 복권되는 순간 3분 안에 다시 회복된다. 나를 뛰어넘는데 3년이 걸렸지만 난 3분 만에 회복하게. 아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사실은 인기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나중에 보면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어디든 주검 앞에서 이제 그 사람이 객관화가 됐었을 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맥락을 그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게 독재에 입증이 끝까지 돼. 싸웠던. 네.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대원군이나 사극 보면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씹기 전에 본인들이 좀 이렇게 여기 나왔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존재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역사는 차곡차곡 알곡 쌓듯이 쌓아가면서 그러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세상을 바꾸는 초석이 된다. 네. 자, 이모군란 2편에 걸쳐서 하면서 잠시 저희가 그 사과의 말씀드리면 비례 2번을 살짝 건드렸는데 살짝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본격적으로 건드렸어야 되는데 자,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진가역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누구냐 너?